안녕하세요. 흘러가는 일상에서 왜를 달고 사는 감시자들의 본격 이의제기 토크쇼.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해드립니다. 감히 시선을 보태는 저희는 감시자들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진행을 맡은 조이고요. 오늘 함께하는 감시자는 바코 젠투입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녹음을 하는 오늘은 12월 14일인데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떤 날인지 기억하시려나요? 바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입니다. 오늘 여의도에는 100만 명 정도가 몰렸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인파가 몰린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그리고 현 정국에 대한 불만이 거센 탓이겠죠. 계엄 선포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뉴스가 정말 폭포처럼 쏟아지고 이슈가 시시각각 바뀌어서 그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지칠 때가 많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녹음을 하면서 뭘 나눠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탄핵 정국보다 저희 개개인의 삶과 또 이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탄핵 전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탄핵 정국은 지난 3일 밤 10시 23분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원인이 돼서 이렇게 오늘 가결이 됐는데 저는 진짜 그날 어안이 너무 벙벙하더라고요. 정말 맞아요. 깜짝 놀랐고 뉴스 속보를 계속 받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비상계엄이라고 막 10시 넘어서 계속 뜨는 거예요. 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날 밤을 샜거든요. 그때 진짜 날벼락이었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군부 독재에 대한 그런 저항으로 진짜 피를 흘려서 얻은 저항으로 어렵게 얻은 자유인데 이게 갑자기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허망하고 모든 게 무의미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상황을 보고 5살 아이한테 총을 맡겨둔 꼴이라고. 네, 윤 대통령은 그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계엄을 해야만 했다고 설명하는데 저는 여기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이번 계엄은 정당성도 그 명분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엄 때 뭐 하고 계셨어요? 근데 네. 그날 진짜 다 비슷했을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일단 믿을 수가 없었고 네. 그냥 딱 뉴스를 봤는데 계엄? 이게 진짜 그런 가짜 뉴스인가? 속보 이런 뜰 때 생각을 바로 했어요. 보신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맞나? 이 계엄이라는 단어를 지금 2024년에 보고 있는 게 맞나? 라는 맞아.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제 한강 작가가 상을 받으면서 이제 그런 그때의 군사 정권 때의 이야기가 막 다시 이제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계엄이라는 단어가 정말 어제 일처럼 다시 이렇게 나오니까 맞아. 이게 진짜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원래 12시 전에 자거든요. 근데 그날은 진짜 한 2-3시까지도 못 자고 계속 뉴스를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기억을 하는 게 그날 저희 회식을 하고 회식이 11시 20분쯤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하철역으로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선배가 야, 몇 분 전에 계엄 선포했다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약간 어안이 벙벙한 채로 집에 가다가 선배한테 다시 카톡이 왔죠. 돌아오라고? 일단은 처음에는 새벽 동안 국회의원들 긴급 체포될 수 있으니까 자지 말고 일단 대기 이렇게 왔다가 바로 한 10분 뒤에 지금 당장 절반 나눠서 국회랑 광화문으로 출동해서 택시 타고 집 가다가 집 찍고 집에서 입 닫고 바로 다시 출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그날 바로 현장으로 가셨던 거네요. 네, 현장으로 바로 가면서도 이게 무슨 일인지 싶어서 되게 어안이 벙벙했었고 좀 그랬던 게 엄청 밤이었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한테도 왜 가냐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랬더니 자기 처음 듣는다 그러고. 근데 그럴만 해요. 너무 밤이었고 네. 다들 네. 잘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막 그때 국회 가 있는 친구들한테 들으니까 뭐 탱크가 왔다 이런 군인들이 지금
오고 있고 헬기가 막 위에서 떠다닌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진짜 무슨 일인가 싶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심지어 그 국무위원들조차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서 다들 말렸다고는 하잖아요. 말렸다고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 2024년에 그러니까. 일어나서 다들 많이 화난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많이 진짜 들끓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들끓고 있고 그래서 결국 오늘 탄핵이 됐잖아요. 결국에는 1차 때는 안 됐지만 네. 오늘 205명이 찬성을 던졌다고 맞나요? 204명? 네. 204명이 찬성을 던져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것도 너무 화났거든요. 여당이 다 같이 나간 거?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그래서 사실 그 탄핵이 정족수 미달로 그러니까 아예 성립이 안 돼가지고 이들이 나가버렸으니까 성립이 안 돼서 이 표결이 이렇게 됐다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려고 우리가 뽑아준 사람들이 아닌데. 맞아요. 근데 진짜 아예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 자체가 네. 진짜 그냥 맡은 일을 전혀 하지 네. 않았다는 거잖아요. 저 직무유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그리고 심지어 또 앞에 다른 표결은 하고 그 탄핵에 대해서만 자리를 네. 박차고 나간 거잖아요. 네. 맞아요. 또 진짜 할 말이 없게 만드는데 그렇다면 이 탄핵이 과연 될 만한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오늘 여의도에는 윤석열 대통령 내려와라라는 사람들이 모인 거고 이제 시청 광화문 쪽에는 탄핵 반대 집회가 또 모였는데 탄핵의 사유 핵심이 그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거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확실한 보수층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도 현재 상황이 말이 안 된다고 다 등을 돌린 상황인데 지금 탄핵이 무효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그 주장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탄핵이 무효라고 주장을 하는 걸까? 네. 그리고 또 어쨌든 지금 헌재 판결이 중요한 상황인데 헌재가 이걸 어떻게 볼지도 굉장히 궁금해서 근데 지금 상황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가결이 됐어도 헌재를 가야 되는데 지금 헌재에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 만장일치가 돼야 탄핵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한 명도 이제 반대하면 안 되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6명이서 해도 될지에 대해서도 말이 많고 근데 이게 또 방금 찾아보니까 그때 이진숙이 해가지고 6명이 해도 그 판결을 할 수 있게 그 처리가 인용은 됐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또 7명이라도 만들기 위해서 국회가 이제라도 뭔가 여야가 추천을 한다? 그럼 어쨌든 임명은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임명을 한다? 그렇다고 국무총리가 그 권한 대행으로 그 임명권을 할 수 있을지도 또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요. 너무 그 황교안은 그 임명권을 행사를 안 했대요. 권한 대행할 때 자기가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회에서 됐다고 해도 너무 다 상황이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첩첩산중인데. 진짜 그래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할지도 중요한데 헌재 가는 것까지의 그 과정도 너무 험난할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심란하네요. 어떡하죠? 저는 그 탄핵 무효 외치는 사람들의 한가운데서 목소리를 들었었는데 이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놀랐던 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비이성적이고
너무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 그들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진심이고 정말 누가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서 저는 좀 놀랐었어요. 그들의 주장은 네. 이제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이랑 같은데 이번 계엄 선포를 한 이유가 총선 때 선관위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부정선거를 증거를 잡기 위해서 그 과천 선관위에 그 군인들 보내가지고 그랬던 거다. 그래서 이번 계엄은 정당하고 그래서 탄핵하는 게 말도 안 되고 지금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진짜 그러면은 그 종북 세력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네. 지키기 위해서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담화에서 했던 말들을 다 맞다고 생각하고 그럼 계엄에 대해서도 정당하다? 계엄 너무 정당하고 당연히 했어야 됐던 일이고 잘했다. 이렇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계엄이 결국에는 실패했잖아요. 네. 국회 진입도 네. 제대로 못했고 그거에 대해서 아쉽다. 이런 반응들이고 모르겠어요. 그들은 약간 진짜 보수라고 하기도 애매한 게 그들에 있어서는 한동훈도 그 이재명 조국과 같이 똑같은 동급의 이제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저는 궁금한 네. 게 그분들은 그때 독재 정권 때의 그런 진짜 중건을 그러니까요. 위협받고 그거를 경험했던 분들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다시 그 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반감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수록 좀 보수화 되잖아요. 근데 이 체제가 무너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좀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맞아요. 계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하는 건 절대 그렇죠. 그거는 저는 인정할 수 없는데. 그쵸. 네. 그리고 약간 그 사람들의 주축이 되는 게 정광훈 목사인데 네. 여기에 종교가 같이 결부가 되니까 더 맹목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가서 저도 막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저한테 교회 다녀요? 먼저 물어보고 다 교회에서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되게 맹목적이에요. 저한테 막 하나님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갑자기 검증. 네네네. 없다 그러니까 막 열심히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또 결합이 되니까. 그런데 근데 그건 진짜 맹목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아니고 되게.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정말 극우 유튜버들이 어떻게 도대체 이걸 조작이라고 하는지 그걸 뉴스타파에서 이제 한 영상이 있어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네. 저는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선동을 할 수 있지? 했는데 되게 뭔가 있어 보이게 수치를 막 분석을 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 수치도 근거는 없어요. 근데 수치를 이렇게 들먹이면서 이게 이렇게 됐다. 그리고 결국에 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숫자가 63대 36으로 다 똑같다, 지역이. 그러니까 조작된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사실상 그냥 주장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진지하게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어쨌든 대통령이 그걸 근거 삼아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도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선관위에 들어가서 뭐 포렌식 하라며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지금 계속 수사 중인 거잖아요. 네. 파면 팔수록 뭐가 계속 나오던데 어디까지 지금 나올지 좀 기대가 되고. 네.
저는 그래서 이번 사태로 우리가 정말 목소리가 다극화된 사회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인류애를 또 느꼈거든요. 네. 그리고 국가 원수와 시민들 간 생각의 괴리가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진짜. 그래도 어쨌든 뽑았잖아요. 뽑아서 된 건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싶고 뭐 지금은 국민이 다 등을 돌렸지만 네. 그래서 이건 괴리 수준이 아니라 결코 만날 수가 없는 어떤 평행선을 역방향으로 달리는 거 아닌가. 그리고 탄핵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그것도 저한테는 우리가 얼마나 이 독립적인 각각의 세계 속에서 그런 시야로 살고 있었던 걸까. 그래도 저는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살기 위해서는 이 접점을 찾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네, 제가 놀랐던 건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살아있다. 맞아요. 전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우리 헌법 제1조에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또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는 이 헌법 제1조만큼 모든 국민들이 다 마음속에 이걸 품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좀 감동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방금 조이가 말해준 것처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이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게 이건 진짜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투성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많은 국민이 이 추운 날 나와서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만으로도 이 권력을 행사할 자격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미 취임 이후부터 불통으로 맞아요. 불통 이미지가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지지율이 10%대 초반인데 그거를 아예 뉴스를 그냥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문을 안 본대요. 근데 그럼 진짜 극우 유튜브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뭐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안 보니까 듣지 않고 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그 좀 시야가 갇혀 있고 좁다는 게 너무 다극화됐다고 말한 게 다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이는 믿고 싶은 것만 믿는구나. 근데 그거를 가장 이렇게 주도하는 인물이 대통령이구나. 그렇게 가장 네, 살고 있는 사람이 참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위험 국가로 지정된 것도 너무 수치스럽고 맞아요. 근데 정말 대통령을 제외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걸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지. 그러니까요. 약간 근데 뭔가 이제 와서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말을 내서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 인지상정을 기대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 쭉 보여준 이미지가 독단, 불통 이런 거였는데 근데 설마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던 거죠. 이번에 제가 또 놀랐던 게 그 포고령에 특정 직역을 써놓은 게 굉장히 놀랐거든요. 일단 뭐 입법부를 마비시키려는 건 좀 차치하고서라도 특정 직역, 전공의를 처단한다. 현장에 미복귀 할 경우 처단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대놓고 이거를 말해도 되는 걸까?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건 다 써놨더라고요. 데스노트도 네, 아니고. 긴급체포 명단에도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있고. 네. 그러네요, 진짜. 네,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은 그 판사도 있고 한동훈, 뭐 김어준도 네. 있고 김어준이 있는 게 되게 웃겼어요. 네. 근데 알차게 다 넣었네요, 네, 정말. 네, 알차게 쏙쏙 다 넣었고 지금 의료개혁 때문에
이게 10개월간 지금 이어지면서 전공 의사들 단체들과 지금 정부가 계속 마찰이 빚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으면 이렇게 포고령에까지 썼을까. 그리고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해결 방법을 생각한 게 아니고 그 처단이라는 단어를 만약 제가 전공이라면 저는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고 뭐 이게 사실 의료계가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언론인 처단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뭐 계엄 선포되면 모든 행정기관, 언론사는 다 군인들이 통치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전 정말 충격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국민을 상대로 너 말 안 들어? 너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단할 거야. 근데 이게 진짜 진짜 원론적인 얘기지만 진짜 그런 정치, 진정한 의미의 정치가 정말 다 사라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정말.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전공의만 봐도 지금까지의 과정이 그런 정치의 해결 과정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네. 그냥 계속 독단, 불통 계속 그런 상태였다가 뭐 해결할 그런 의지가 아니라 진짜 계속 말 안 들어? 내 말 안 들어? 그럼 바로 계엄. 이렇게 한 게 그러니까 기승전? 그러니까 과정이 없고 그냥 빨리 끝내버리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의견들을 하나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자기 의견만 계속 고집을 하다가 안 되면은 되니까? 나 대통령 나 계엄할 수 있네 그럼 계엄한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저희 나라가 시스템 상으로는 정말 고도로 발달된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런 정치의 과정이 아예 사라져도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은 어떻게든 정말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든 양보하고 하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내 맘대로 안 되네? 오케이 처단 이러는 게 방금 이렇게 머릿속에 스쳐간 게 그 대선 과정에서도 그 어퍼컷 세레머니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이 상황이 예고된 게 아닌가. 어퍼컷도 그렇고 뭐 그때 좋아 빠르게 가. 맞아요. 그거. 네. 와 이게 진짜 그냥 한마디로 지금 상황을 다 보여줘요. 네. 사실 어제 그 보수인 분을 만났거든요. 자기를 보수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때 뽑은 거래요. 좋아 빠르게 가. 근데 지금 좋아 빠르게가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근데 진짜 그 구호부터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게 정치라는 게 특히 이 권력의 진짜 최고에 있는 대통령은 저는 빠르게 해야 되는 건 정말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진짜 뭘 빠르게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 물론 결단이 필요한 건 맞아요.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으로서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사람은 그 결단에 대한 과정을 아예 무시를 한 결단이니까. 네. 그리고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네. 또 이번에 굉장히 놀랐던 게 사실 저희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세대잖아요. 네. 저희 고등학생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네. 그때 8년 전과 지금의 다른 점은 또 집회 문화 아닐까 싶더라고요. 뭔가 저는 이번 집회를 보면서 지금 3일 이후부터 4일부터 지금 14일까지 계속 열린 집회 보면서 이게 하나의 뭔가 축제 같다. 그 촛불 집회 때도 좀 정말 전 국민이 나와서 100만 명이 넘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뭔가 정말 예전에는 집회 시위라고 하면 막 머리에 빨간색 띠 두르고 투쟁 계속 이럴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민주화된 집회다, 질서 있는 집회다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집회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느낌이라고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요즘엔 다 응원봉 같은 것도 들고 맞아요. 오고 맞아요. 어제 그 가수 이승환 씨 네. 와가지고
재밌었어요. 아, 맞아. 바코 그거 현장에서 봤다고 했죠. 네, 봤는데 분위기도 너무 좋고 저도 되게 놀랐던 게 엄청 바뀐 것 같은 게 옛날에는 들어봤자 LED 촛불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촛불 든 사람은 거의 없고 다 자기만의 응원봉 없는 사람은 이렇게 전구 같은 거 두르고 오고 집에 오. 무드등 들고 온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그냥 온갖 빛나는 걸 다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정치적 의미 없이 일단은 난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되게 새로운 문화가 된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 시위 곡이 플레이리스트가 있는데 보면은 그 옛날에는 그런 그 상록수 네. 광야에서 이런 노래를 틀었다면 지금은 위플래시랑 로제 아파트 이런 거 하면서 부르면서 같이 부르고 놀고 또 그 나이 많으신 분들도 이런 위플래시 배우고 그러는 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대통령 빼고 다 세대 통합이 되고 있네요. 맞아요. 대통합의 현장? 네. 그렇게 국민 대통합을 외치더니 네. 통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탄핵 수순을 밟자. 근데 이 집회 이번에 이런 집회에 진짜 20대 여성이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좀 응원봉이랑 그런 진짜 민중가요가 아니라 요즘에 그런 최신 가요 그런 유행도 그래서 좀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그래서 이번에 뭔가 진입 장벽이 좀 더 낮아진 느낌? 너도 나도 가서 대통령 탄핵을 원하는 사람 누구나. 네, 맞아요. 진짜 주변에 20대 여성 대부분 집회를 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자유가 보장돼 있어서 다행이라고 진짜 너무 생각하고 맞아요. 자유가 없어질 뻔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계엄 선포된 날 밤에 바로 뛰쳐나간 분들도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요. 이 자유가 정말 훼손되기 침해받기 전에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그 시간에 나간 게 너무 대단하게 진짜 느껴졌어요. 사실 그 상황에서 실제로 뭐 총은 안 쐈지만 발견은 됐잖아요. 실탄 같은 것들이. 근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 뭐 진짜 총이라도 누가 한번 쏘면은 근데 그걸 감수하고 간 거니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결국에는 이번 탄핵 정국 이 일련의 과정은 결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탄핵을 외치는 이유가 뭘까? 또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하는 걸까?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가 돼야 하는 거지? 이런 물음이 계속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국민 특성을 두고 막 냄비근성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너무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는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이 그 점을 좀 경계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탄핵이 된다고 우리 사회가 더 진보하느냐, 더 발전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탄핵이 무조건적인 만능 열쇠는 아니니까. 그래서 무엇을 원했는가 계속 되물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결국에는 이 정부를 물러나게 하고 지키고 싶었던 가치는 역설적이게도 윤 대통령이 계속 외치던 자유 아니었나. 우리가 쉴 자유, 또 목소리를 낼 자유,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자유 이런 게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는 사회의 모습은 어떤지 또 궁금했거든요. 와, 근데 이 얘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탄핵이 마지막 딱 그냥 끝났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조이가 말한 자유랑 비슷한 결로 어쨌든 약자에 대한 권리가 더 많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번 정부에서 특히 이런 약자에 대한 배제, 소외가 진짜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뭐 예산안 같은 경우나 그런 정책도 뭐 이주노동자 이런 쪽에서는 완전히 많이 빠져버렸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탄핵을 했나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이 정부에서 계속 이어져 왔던 이런 노동자를 좀 억압한다든가 이런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많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외치는 쪽으로 탄핵 이후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아까 젠투가 그랬잖아요. 그 정치가 많이 사라졌다고. 근데 앞으로가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은 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모든 실패가 3번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걸 불신하게 된대요. 이번이 탄핵이 2번째 탄핵인데 만약에 다음 대통령이 또 탄핵이 된다? 그럼 사람들은 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위험한 사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아예 독재를 옹호하게 될 수도 있고 더 나쁜 결과만 나올 것 같아서 다음 이제 국회는 좀 더 이렇게 정치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야지 우리가 좀 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대화가 좀 되는 국회였으면 좋겠고 그런 정치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국회 선진화법 발의했다 해서 국회가 진짜 선진화되지 않았잖아요. 사실 그 본회의장에서 소리치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제도를 더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실제로 말을 더 많이 하고 좀 타협하려는 의지가 이제 생겼으면 좋겠다. 너무 공감이 맞아요. 되네요. 그 불신하게 된다는 게 민주주의 시스템을 맞아요. 박호 말에 진짜 동의를 하는 게 이게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 또 새로운 규칙 만들자 이렇게 해서는 또 그걸 악용하고 또 악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이야말로 진짜 정치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하고 그거를 좀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지금도 사실 그 여당이 저번에 탄핵 그거 투표 안 하고 퇴장한 것처럼 사실 아직도 이 상황을 계속해서 정쟁,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계속 셈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뭐 한동훈 대표 말 계속 바뀌는 것만 봐도 뭐 정치인의 어쩔 수 없는 계산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어쨌든 그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의 목적 그냥 최종 목표? 그냥 원론적인 그런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일단은 진짜 대화를 좀 잘하고 다들 퇴장하지 말고. 맞아요. 차라리 싸웠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럴 바에 차라리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기라도 하지. 진짜. 우리가 뽑아준 사람들인데 국민 입장에서는 왜냐면 우리가 답답하면 우리가 뛸 수 없잖아요. 네. 지금 너네가 뛰어야 되는데 뛸 사람들이 경기장에 안 나간대. 이러면은 그러니까 희망을 잃는 사회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될까봐 그걸 좀 경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진짜 이 마지막 질문에 조이가 한 우리가 이 진짜 뭘 위해서 이렇게 탄핵을 하는지 그걸 진짜 다 명심을 하면 좋겠어요. 이게 네. 탄핵이 2번이나 이렇게 뭐 아직 지금 이번에 확정이 난 게 아니지만 네. 이렇게 탄핵이 2번이나 이뤄지게 되는 게 진짜 과연 좋기만 할까라는 생각이 너무 그쵸. 들어요. 이게 뭔가 선례로 남아서 그래 대통령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끌어내리자. 계속 그 방법이 탄핵 하나만으로 귀결될까봐.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젠투랑 바코가 말한 그 대화하는 과정이 너무 중요할 것 같고 국민들도 그걸 굉장히 염두에 둬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이번에 시위 나온 사람들이 했던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응원봉 들고 나온 사람들이 내 최애가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줄게 혹은 뭐 제 동생이 5살인데 걔가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 나왔어요. 이런 말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게 정말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들이 다 있잖아요. 네. 뭐 좋아하는 연예인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 그 존재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좀
같이 목소리를 내고 그랬으면 좋겠다. 좀 감동인데요. 진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네. 자, 오늘은 혼란한 탄핵 정국. 우리는 어떤 사회를 살아가는지 또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는 이번 일들이 일어나는 사이에 폭력과 상처를 문학으로 치유하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과 또 소감이 그래서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감들을 몇 자 빌려서 오늘 이야기 마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에 잠시 머무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세계에서 우리가 끝끝내 인간으로 남는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인간은 어떻게 이토록 폭력적인가? 동시에 인간은 어떻게 그토록 압도적인 폭력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가? 우리가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는 사실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까지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하는 감시자들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감시로 돌아올게요. 모두 건강한 연말 보내세요. 안녕. 안녕. 안녕.